5가지 사랑의 언어. 3. 선물. 나는 시카고에서 인류학을 연구했다. 민속을 연구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기도 했다. 중앙 아메리카에 가서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을 연구했으며 태평양 군도에 가서 멜라네시아와 폴리네시아의 여러 종족도 연구했다. 북극 툰드라 지역의 에스키모와 일본의 원주민인 아이누인도 연구했다. 여러 문화의 사랑이나 결혼 관습을 연구한 후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사랑과 결혼의 중요한 부분임을 발견했다. 인류학자들은 문화 양식에 매료되곤 하는데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선물이라는 것이 문화적 장벽을 초월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사랑이랑 반드시 주는 것을 수반하는가? 이러한 말들이 다소 문학적이거나 철학적 질문 같지만 북아메리카에 사는 부부들은 상당히 실제적 의미를 지닌다. 사랑의 증표. 나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인류학 현장 실습을 갔었다. 우리는 카리브 해안에 사는 인디언을 연구하기 위해 갔는데 여행 도중 나는 프레드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는 카리브인은 아니고 28살의 젊은 흑인이었다. 프레드는 다이너마이트로 고기를 잡다가 한 손을 잃었다. 그 사고 이후 그는 어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프레드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가 내게 게리씨 주스 좀 드시겠어요? 라고 묻기에 나는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는 동생에게 게리씨에게 주스 좀 갖다 드려 라고 말했다. 그의 동생이 밖으로 나가 더러운 진흙길을 걸어 나무 위로 올라가더니 초록색 코코넛 열매를 따가지고 내려왔다. 열어봐 라고 프레드는 명령했다. 벌채용 칼로 3번 정도 손을 빠르게 움직이더니 코코넛 위에 삼각형의 구멍을 냈다. 프레드는 코코넛을 그대로 내게 건네주면서 마셔요 하고 권했다. 아직 초록색이긴 하나 그것이 사랑의 증표라는 사실을 알고 훌쩍 다 마셔버렸다. 나는 그의 친구였으며 그는 친구에게 주스를 대접한 것이었다. 그 자그마한 섬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프레드는 또 하나의 마지막 사랑의 증표를 내게 주었다. 그것은 그가 바다에서 가져왔다는 14인치 가량의 구부러진 나뭇가지였다. 나뭇가지는 오랫동안 바위 위에서 부대끼다 보니 겉이 보들보들했다. 프레드는 이 나뭇가지가 도미니카 해안에 오랜 세월 있었던 것이기에 아름다운 섬을 기억하게 하는 정표로 주고 싶다고 했다. 지금도 나는 그 나뭇가지를 집어들 때마다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파도 소리를 듣는 듯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생각나게 한다기보다 사랑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선물이란 그것을 손에 쥐고 자 이것 좀 봐. 그가 나를 생각하고 있어. 아니면 그녀가 나를 기억하고 있거든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선물을 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생각한다. 선물 자체는 그 생각을 상징하는 것이다. 값이 얼마나 되느냐는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주는 과정으로 드러난 생각인 것이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뜰약에서 선물로 따온 꽃을 기억한다. 어머니 자신이 꺾고 싶지 않은 꽃이지만 그 꽃을 통해 사랑을 느낀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한다. 이것은 선물을 주는 것이 사랑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잘 나타내준다. 선물은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주례자들은 결혼식에서 이 반지는 두 사람을 영원한 사랑으로 묶어주는 내적이고 영적 결합을 나타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징표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것은 의미 없이 그저 하는 말이 아니다. 그 징표는 감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중요한 진리를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 반지를 끼지 않을 때부터 우리는 그 결혼 생활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는 듯하다. 결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남편은 그녀가 결혼 반지를 내게 던지고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을 때 나는 우리 결혼이 위기에 처했음을 알았지요. 나는 이틀간이나 반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마침내 그것을 집어들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에 있어야 할 반지가 그의 손바닥에 있다는 것은 그 결혼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주인 잃은 반지는 그 남편의 감정을 더욱 자극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의 상징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결혼 반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결혼한 후에 결혼 반지를 절대로 빼지 않는다. 반면에 전혀 끼지 않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이 다양한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다는 또 다른 징표이기도 하다. 선물을 받는 것이 나의 제1의 사랑의 언어라면 배우자가 준 반지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랑하면서 끼고 다닐 것이다. 또한 배우자가 준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할 것이다. 그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선물을 주지 않으면 배우자의 사랑을 의심하기까지 한다. 선물은 크기나 색깔이나 형태가 다양하다. 어떤 것은 비싸지만 어떤 것은 값없이 거저 얻은 것일 수 있다. 선물을 받는 것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는 당신이 지불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격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백만장자가 매일 1달러짜리 선물을 준다면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지 의심하겠지만 가난한 사람이 주는 1달러짜리 선물은 100만 달러의 값어치를 지닐 것이다. 선물은 사거나 찾거나 만들 수 있다. 남편이 조깅하다가 길에서 예쁜 깃털을 주어 아내에게 가져다 준다면 아내는 깃털에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한 그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5달러 이하의 카드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힘들라면 하나 만들면 된다. 안 쓰는 종이를 찾아 반으로 접은 다음 가위로 잘라 하트 모양을 만들고 여보 사랑해 라고 쓰고 사인을 하면 된다. 선물이 꼭 비쌀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나는 선물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야. 자라면서 선물을 받지 못했거든. 선물 고르는 법도 잘 모르고 선물 주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축하할 일이다. 당신은 이제 훌륭한 배우자가 되는 길을 처음 발견한 것이다. 당신과 배우자는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구사한다. 이제 그것을 발견했으니 제2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라.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당신은 선물을 능숙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실 이것은 가장 배우기 쉬운 사랑의 언어 중 하나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당신의 배우자가 그동안 선물을 받으면서 몹시 기뻐했던 품목들을 기록하도록 하라. 당신이 준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이 준 것도 무방하다. 당신이 선물을 고르는데 자신이 없으면 배우자의 취향을 잘 아는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제 당신이 구입했거나 혹은 만들거나 찾아내는 선물을 배우자에게 주라. 특별한 날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어떤 것을 주든 그것이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녀가 이전에 당신이 준 선물에 대해 비판적이었거나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면 선물 받는 것이 그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최고의 투자. 선물을 잘 주는 사람이 되려면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 돈의 목적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에 돈을 쓰는데도 다양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쓰는 것에 익숙하다. 돈을 쓰면서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절약해 저축하는 데 주력한다. 돈을 절약해 현명하게 투자할 때 기뻐한다. 돈을 쓰는 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에게 선물을 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당신이 절약형이라면 돈을 써서 사랑을 표현한다는 사실에 감정적으로 큰 저항을 느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 왜 배우자를 위해 무엇을 사야만 하는가? 하지만 당신도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돈을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자아의 가치와 감정의 안정감을 사는 것과 같다. 돈을 다루는 방법으로 당신은 당신의 감정적 욕구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취하는 행동은 배우자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 받는 것임을 알았다면 당신은 배우자를 위해 선물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이 배우자에게 투자해 배우자의 사랑 탱크를 채우고 있다. 그
탱크가 꽉 차면 배우자는 당신이 이해하는 사랑의 언어로 보답할 것이다. 부부의 감정적 욕구가 충족될 때 그 결혼 생활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배우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꺼리지 말기 바란다. 당신은 진정한 의미로 투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투자하는 것은 바로 우량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자신이 선물이 됨. 손에 줄 수 있는 선물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이 있다. 나는 그것을 자아의 선물 혹은 존재의 선물이라 부른다. 배우자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함께 있는 것이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사람에게는 큰 소리로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일 수 있다. 언젠가 제니 내게 남편 더는 나보다 야구를 더 사랑해요 라고 했다. 왜 그런 식으로 말하지요? 라고 나는 물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난 날 그는 야구 경기를 했어요. 그가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 오후 내내 나는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남편이 함께 있었어요. 그는 단지 아기가 태어난 날 때만 있었고 10분 후 야구 경기를 하러 다시 갔어요. 나는 몹시 지쳐 있었어요.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에 내내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더는 야구 경기를 위해 나를 버렸어요. 그 남편은 장미꽃다발을 보내기도 했겠지만 병원에 있는 아내 옆에서 같이 있는 것과는 비길 수 없었다. 쟤는 그러한 일로 몹시 상심했다. 그 아이는 이제 15살이 되었지만 그때 일을 그녀는 마치 어제 일처럼 감정을 섞여 이야기한다. 나는 덧붙여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그가 당신보다 야구 경기를 더 사랑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아니지요. 그는 내 어머니 장례식 때도 야구 경기를 했거든요. 그가 장례식에는 갔었나요? 네, 가긴 했지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곧 야구 경기하러 갔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내 형제들은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왔는데 그는 야구 경기를 하러 갔어요. 나중에 나는 던에게 이 두 사건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저는 그녀가 그런 식으로 말할 줄 알았어요. 진통이 있을 때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었고 너무 기뻐 우리 야구팀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사건은 터지고 말았죠. 그녀는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녀가 말하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도 팀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좋아하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녀가 박사님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한 일주일간 직장에서 휴가를 얻어 병원에 함께 있었고 또한 장모님 댁에서 도와드렸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끝난 후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좀 쉴 필요가 있었죠. 야구 경기를 하는 것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도 내가 좀 쉬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중요한 것을 다 했다고 생각했으나 그녀에게는 충분하지 못했나 봐요. 그녀는 그 이틀간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나에게 상기시키곤 해요. 내가 그녀보다 야구 경기를 더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그는 신실한 남편이기는 하나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지 못했다. 그가 함께 해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그녀에게는 중요했다.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위기의 순간에 그와 함께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된다. 당신의 몸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상징이 된다. 그 상징을 제거해버리면 사랑의 감정은 사라져버린다. 상담을 하는 동안 던과 쟤는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해결했다. 쟤는 점차 그를 용서하게 되었고 더는 자신의 존재가 왜 그녀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것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그것을 배우자에게 말로 표현하라. 마음을 읽고 알아서 해주리라 기대하지 말라. 배우자가 오늘 밤, 내일 혹은 오늘 오후에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별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국 당신의 의도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어떤 남편이 내게 와서 말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내의 직장 상사는 그녀에게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단지 2시간만 내주고 오후에 다시 일터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직장 상사에게 남편이 자신을 필요로 하기에 하루 종일 남편과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상사는 당신이 하루 종일 자리를 비우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내게는 직장보다 남편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대답하고 하루 종일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날 나는 아내가 이전의 어느 때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때 아내가 한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어요. 그녀는 직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상사는 그 직장을 떠나게 되었고 아내가 대신 그 자리로 옮기게 되었어요. 이 아내는 자기 남편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했으며 그 남편은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일어난 기적.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랑의 중심에는 주는 정신이 있다고 말한다.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모두 배우자에게 주라고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눈에 보이는 사랑인 선물을 받는 것이 가장 크게 들릴 수도 있다. 시카고에 사는 더그와 케이트에게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결혼생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토요일 오후 세미나가 끝나자 오헤어 공항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까지 2-3시간의 여유가 있음을 알고 그들은 내게 식당으로 가지 않겠냐고 물었다. 배가 몹시 고프기도 하기에 제의를 받아들였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케이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체프먼 박사님, 하나님이 우리 결혼 생활에 기적을 베푸시려고 당신을 보내셨어요. 3년 전에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박사님이 하는 결혼 생활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나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더그의 곁을 떠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으며 사실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했지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오랫동안 공허했어요. 저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어요. 여러 해 동안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토로해왔지만 그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죠.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며 아이들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에게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사실 그때 저는 그를 미워했어요. 그는 아주 빈틈없는 사람이었죠. 모든 일을 판에 박힌 듯이 처리했어요. 그는 시계처럼 정확했으며 어느 누구도 그의 일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은 저도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좋은 아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라 생각되는 것은 모두 했어요. 그가 중요한 시기에 성생활도 소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랑받는 느낌은 없었어요. 결혼 후부터는 그가 데이트하는 것을 멈추고 나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용당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내 감정 상태를 더그에게 이야기하면 그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자기는 우리 동네의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왜 그토록 불행한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내게 생활비를 꼬박꼬박 벌어주고 좋은 집과 자동차가 있고 내가 집 밖에서 일할 필요도 없으니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행복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내 기분을 이해하려고조차 하지 않았죠. 저는 완전히 거부된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그녀는 찻잔을 앞으로 밀어놓고 몸을 앞으로 굽히며 계속 이야기를 했다. 3년 전에 박사님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나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으며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 어느 누구도 더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죠. 세미나가 계속되는 동안 더그는 말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박사님이 재밌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세미나에서 들은 것에 대해 나와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나도 기대하지 않았기에 묻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월요일 오후에 그가 직장에서 돌아오더니 제게 장미 한 송이를 내미는 것이었어요.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요? 라고 물었더니 집에 오다가 꽃집에서 하나 샀어요. 당신을 생각하고 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울먹이면서 여보 당신 참 자상하군요 라고 말했어요. 화요일에는 오후 1시 30분쯤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로 피자를 사가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저의 수고를 좀 덜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당신 생각이 참 멋지다고 했더니 그는 정말 피자를 사가지고 왔고 우린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도 피자를 좋아하면서 아빠한테 고맙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를 껴안으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했죠. 수요일에 퇴근할 때 그는 아이들에게 크래커를 한 봉지씩 사다 주고 내게는 아주 예쁜 화분 하나를 사다 주었어요. 장미꽃은 금방 시들지만 식물은 오랫동안 살 수 있기에 내가 더 좋아할 것 같아 사왔다는 거예요. 나는 꿈속을 헤매고 있는 듯 했어요. 남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그러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목요일에는 저녁 식사를 다 끝낸 후 그가 제게 카드를 하나 내밀기에 읽어보니 항상 말로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기에 카드에 자기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적었다는 거예요. 토요일에는 아이들을 맡기고 우리 둘이 외식하러 가면 어떨까라고 그가 제안하기에 저는 즉각적으로 그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대답했지요. 금요일 오후에 그는 쿠키 가게에 들러 우리 식구 모두가 좋아하는 쿠키를 사왔어요. 후식으로 먹기 위해 사왔다고 더욱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해주려고 나중에 꺼내는 것이었어요. 토요일 밤까지 그러한 일이 계속 생겼어요. 난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통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들을 놓치지는 않고 계속 즐겼죠. 식당에서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물었어요. 당신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녀는 내 쪽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체프먼 박사님, 밝혀두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꽃을 사오지 않았거든요. 단 한 번도 카드를 주지 않았고 그는 항상 이건 돈만 낭비하는 거야. 카드는 단 한 번 보고 쓰레기통에 버리잖아 라고 했어요. 지난 5년간 딱 한 번 외식을 했어요. 그는 아이들에게도 아무것도 사주지 않을 뿐더러 나에게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못 사게 했어요. 그는 한 번도 피자를 사오지 않았어요. 언제나 저녁은 집에서 먹어야 했어요. 제 말은 그의 행동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더그를 향해 그녀가 식당에서 도대체 어찌된 일이라고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세미나에서 사랑에 대한 강의를 들었을 때 당신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또한 몇 년 동안, 아니 결혼 후에 한 번도 선물을 주지 않았음을 깨달았죠. 데이트할 때는 종종 꽃도 사주고 조그마한 선물도 주곤 했는데 결혼 이후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일단 일주일 동안 매일 선물을 주어 그녀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 주간에 나는 그녀의 태도에서 아주 많은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박사님이 말한 것이 정말 사실이고 배우자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게 하는 지름길임을 깨달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두뇌에서 지난 수년간 당신의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지요.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수고해준 것이 고맙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 자신이 이제부터 선물을 주는 자의 삶을 살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하지만 더그 매일매일 나에게 선물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순 없죠. 라고 말하기에 나는 아마 매일은 아닐 거야. 그렇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줄 거예요. 지난 5년간 당신이 받았던 것보다 많이 1년에 52번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매번 사냐고요? 때때로 사기도 하겠지만 더러는 체프먼 박사님의 아이디어대로 봄철에 앞들하게 피는 꽃을 꺾어다 줄 수도 있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케이트가 끼어들었어요. 체프먼 박사님, 그는 3년간 한 주도 거르지 않았어요.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박사님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애들은 우리를 인꼬새라고 부릅니다. 내 사랑 탱크는 사랑으로 꽉 차서 흘러넘치고 있다고요. 저는 더그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어떤가요? 케이트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느끼나요? 라고 물었다. 물론입니다. 그녀가 저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요.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주부입니다. 훌륭한 요리사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도 최상의 엄마랍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이제 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왜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도 안다. 선물은 반드시 비싸야 되는 것도 아니며 매주 한 번씩 줘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 가치가 금전적 값어치를 수반해야 되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사랑이 깃든 것이면 무엇이든지 된다. 생각하기. 돈에 여유가 없을 때도 서로 선물을 주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팁.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일 경우 1. 선물 퍼레이드를 한다. 아침에 배우자를 위해 사탕바스를 남겨주고 오후에는 꽃배달을 시키고 저녁에도 선물을 한 가지 한다. 웬일이라고 물으면 그냥 당신의 사랑 탱크를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한다. 2. 자연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다음에 집 주위를 산책할 때는 눈을 잘 뜨고 배우자에게 줄 선물을 찾도록 한다. 조약돌이나 막대기, 깃털일 수도 있다. 이 자연의 선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쁜 조약돌은 수많은 역경을 통해 연단된 결혼 생활을 의미할 수 있다. 3. 직접 내 손으로 만든 오리지널의 소중함을 발견한다. 직접 선물을 만든다. 이를 위해서는 도자기 만들기, 회화, 목각 등의 강좌를 등록해야 할 수도 있다. 강좌에 등록하는 목적은 선물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5가지의 사랑의 언어. 손으로 만든 선물을 주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게리 체프먼 지음. 생명의 말씀사. 2. 함께하는 시간. 우선 베티조의 제1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 봄날 리틀록에 있는 빌과 베티조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가 내게 한 말은 이런 것이었다. 빌은 우리 가족을 잘 부양해요. 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좋은 집이나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빌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남편의 관심을 원했다. 자기에게 집중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을 원했다. 함께하는 시간이란 상대방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TV 방송에 집중하는 것이지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은 TV를 끄고 소파에서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라는 것이다. 둘만이 오붓하게 대화하며 산책을 한다든지 외식을 하라는 것이다.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데이트하는 커플과 결혼한 부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데이트하는 커플은 서로 마주 바라보면서 대화한다. 하지만 결혼한 부부는 같이 앉아있긴 하지만 눈은 식당을 두리번거린다. 그들은 오로지 먹기 위해 식당에 온 것 같다. 내가 아내와 함께 앉아 20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그녀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아내도 나에게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20분을 서로에게 바친 것이다. 그렇게 주고받은 20분의 소중한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삶을 주었다. 그것은 사랑의 감정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수단이다. 한 가지 약으로 모두 질병을 고칠 수는 없다. 나는 빌과 베티조를 상담하면서 한 가지 큰 실수를 했다. 인정하는 말이 빌에게 뿐만 아니라 베티조에게도 중요하리라 생각한 것이다. 부부가 서로 인정하는 말을 주고받으면 사랑의 감정이 생겨 사랑이 회복될 것이라 기대했다. 빌에게는 그것이 통했다. 그는 아내에게 좀 더 긍정적 감정을 갖기 시작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칭찬해주니 참 좋았다. 하지만 베티조에게는 별 효과가 없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말이 그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빌에게 전화를 걸어 2달 동안 열심히 노력해주어 고맙다고 했다. 그녀가 들을 수 있도록 칭찬을 많이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격려했다. 그는 박사님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요 라고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문제는 내가 당신에게 잘못된 사랑의 언어를 알려주었기 때문이에요. 빌은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한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란 사실을 인정했다. 아내가 그를 칭찬해 줄 때 마치 아이처럼 무척 좋았다고 되게 말했다. 베티조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아내에게 전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것은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면서 의미 없는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녀가 지금 즐기는 것을 나도 온 마음을 다해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려주었다. 그녀와 연주회에 함께 갈 때처럼 말이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 가정에 서광이 비치는 것을 느꼈다. 박사님, 그녀가 늘 불평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도 없어요. 결혼 전에는 함께 놀러도 잘 가더니 이젠 늘 바쁘냐고 제게 말하죠.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의 사랑의 언어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늘 바쁘거든요. 그 점에 대해 좀 말해보시죠. 그는 그 후 10분 동안 자신의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며 승진한 것은 그 스스로도 참 대견했었다는 이야기를 내게 털어놓았다. 또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5년 안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당신은 혼자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박사님, 그야 당연히 그녀와 함께 있어야지요. 그 모든 것을 그녀와 함께 즐겨야 해요. 그래서 내가 늘 직장에만 매달린다고 그녀가 비난할 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난 우리 모두를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그녀도 협력해 주기를 원했지만 늘 부정적이었어요. 빌, 그녀가 부정적인 이유를 알고 싶으세요? 그녀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당신은 그녀의 사랑 탱크가 텅 빌 정도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의 언어에 불안을 느낀 것입니다. 그녀는 직장이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실 그녀가 당신이 하는 일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증오할 따름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뿐입니다. 베티조를 위해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녀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박사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지금 수첩을 갖고 있나요? 지난번에 베티조에 관해 긍정적인 것을 기록해 두었던 건 말이에요. 네, 여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목록을 만들어 봅시다. 그녀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녀가 얘기했던 것들 말이에요. 빌은 다음과 같은 목록을 만들었다. 주말에 산행을 한다. 점심을 같이 한다. 아이들을 맡기고 둘만 외식하러 나간다. 퇴근해서는 함께 앉아 서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아이들과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 아이들과 게임을 같이 한다. 토요일에는 가족이 함께 소풍을 간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긴다.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 이것이 그녀가 오랫동안 제게 말한 것들이에요. 빌, 내가 무엇을 제시하려는지 알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하라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2개월간 매주 한 가지씩 하세요. 시간 낼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거예요. 현명하시니까요. 베티조와 함께하는 인생 계획을 설계할 능력이 당신에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빌, 당신의 목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당신의 성공을 함께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공하든 못하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더불어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몇 해가 흘렀다. 빌과 베티조가 정상에 도달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해냈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커서 부모 곁을 떠났지만 그들은 이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고 공감한다. 빌은 교양곡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고 베티조는 빌에게 감사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기록해 나갔다. 그는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계속 좋아했다. 지금은 자기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작해 번창하고 있다. 그가 하는 일이 이젠 더 이상 베티조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녀도 몹시 그것을 기뻐하며 그를 격려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라고 생각한다. 그녀의 사랑 탱크는 가득 차 있으며 혹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 빌에게 관심을 좀 부탁하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완전한 집중. 두 사람이 한 방에 같이 있다고 반드시 집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핵심은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주의를 끄는 것이 많을 때 특별히 그렇다. 어떤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2살짜리 아이와 공 굴르기를 하고 있을 때 그의 관심은 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있다.
그것이 얼마 동안 지속되느냐는 문제되지 않으며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그들은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을 굴리고 있다면 그의 관심은 분산된 것이다. 어떤 부부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가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집에 있긴 하지만 함께하고 있지 않다. 남편이 이야기하는 동안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아내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시간이란 서로가 눈을 마주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상대방에게 온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같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둘이 함께하는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감정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활동은 함께한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도구에 불과하다. 아버지가 2살짜리 아이와 공 굴리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놀이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전달되는 감정이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테니스를 칠 때도 중요한 것은 게임이 아니라 둘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감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중요하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전달해준다. 진정한 대화. 인정하는 말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랑의 언어에도 여러 가지 변형이 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진정한 대화이다. 진정한 대화는 두 사람이 그들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바람을 우호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분위기에서 주고받는 공감적 대화를 의미한다. 배우자가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문자 그대로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공감적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만일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그런 대화는 사랑받고 있음을 감정적으로 느끼게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진정한 대화는 인정하는 말과 아주 다르다. 인정하는 말은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당신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당신의 말을 공감하며 듣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바람을 시비하는 투가 아니라 정말 이해하기 원하며 질문할 것이다. 결혼 17년 차인 43세의 패트릭이라는 남자를 만났었다. 그의 첫 마디가 아주 드라마틱했기에 기억난다. 내 사무실 의자에 앉아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세프먼 박사님, 저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한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결혼 생활을 17년이나 했는데 아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어리석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처음 했던 질문을 반복했다. 아내는 퇴근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제게 말하곤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처신하라는 말을 하곤 했죠. 항상 충고를 했어요. 문제에 직면해야 된다고요.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진 않아. 그 일에 관련된 사람이나 상관에게 말해야 해. 그 문제를 당신 자신이 부딪혀서 해결해야 돼. 라고요. 다음날 아내는 퇴근해서 또 똑같은 문제를 제게 털어놓았어요. 저는 전날 그녀에게 가르쳐준 대로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내저으며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충고를 반복했죠. 그 문제를 풀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고요. 다음날 아내는 또 같은 문제를 제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또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흔들며 안 될 거야 하는 것이었어요. 3, 4일이 지나자 저는 몹시 화가 났어요. 내 충고를 듣지 않으려면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는 자청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 같았거든요. 내 충고대로 따르기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말이죠.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내를 보는 것이 제겐 몹시 힘들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문제를 얘기하기에 저는 더 이상 듣기 싫어. 내가 얘기했잖아. 내 친구의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당신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엔 상관하지 않고 제 일에만 몰두했어요. 제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말할 때 그녀는 저의 충고를 기대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공감을 원한 거예요. 제가 들어주고 관심을 보이고
그녀가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들을 이해해 주기를 원할 뿐이었어요. 내가 자기를 사랑하며 언제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한 것이었지요. 충고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기 바란 것이지요. 그러나 나는 이해하는 대신 충고하기에만 급급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이제 그녀는 떠났습니다. 왜 그때 그것을 몰랐을까요?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당시에는 도무지 몰랐어요. 그녀를 실망시켰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패트릭의 아내는 진정한 대화를 갈망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고통과 좌절을 알아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패트릭은 듣기보다는 말하는 데 집중했다. 문제를 파악한 만큼만 듣고 해결책만 모색했다. 지지와 이해를 바라는 그녀의 절규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패트릭과 같다. 우리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훈련은 잘 받아왔다. 우리는 결혼 생활이 성취해야 하는 과제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잊는다. 관계라 함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공감하며 듣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요구해 오면 충고는 할 수 있으나 결코 생색내는 투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듣는 훈련이 잘 돼 있지 않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은 잘한다. 듣기 훈련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만큼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랑을 알리고 싶으면 꼭 그것을 배워야 한다.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고 진정한 대화라면 특히 잘 배워야 한다. 다행히 듣는 기술을 개발시키는 방법에 대한 책과 잡지들이 많이 나와 있다. 다시 반복하고 싶진 않지만 실제적인 요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와 이야기할 때는 시선을 그에게 고정시킨다. 이것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막아주며 상대방이 충분히 관심받고 있음을 알게 한다. 2. 배우자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함께하는 시간은 전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임을 기억한다. 만일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즉시 집중할 수 없을 때는 솔직히 말한다. 당신이 내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걸 알지만 지금 당장은 집중할 수 없어요. 제게 10분만 주면 일을 다 끝내고 차분히 앉아서 당신의 말을 들을게요 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거의 모든 배우자는 이러한 요구를 좋아한다. 3. 상대방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배우자는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다. 그것을 알게 되면 확인해 본다.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잊어버렸기에 당신이 실망하는 것 같군 하는 식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의 감정을 분명하게 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그가 말하는 것을 당신이 열심히 듣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4. 보디랭귀지를 주의 깊게 보도록 한다. 주먹을 불끈 쥐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인상을 쭉 뿌리고 눈을 부라릴 때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짐작한다. 때때로 입으로 하는 말과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진정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도록 한다. 5.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는다. 사람들은 평균 17초 정도만 듣고 끼어들어 자기 생각을 말한다는 연구가 있다. 내가 당신의 말에 전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킨다면 나 자신을 방어하거나 당신을 비방하거나 아주 독설적으로 내 입장을 고수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목적은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내는 것이다.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나 상대방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다. 바로 당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말하는 법 배우기. 진정한 대화는 공감을 가지고 듣는 것뿐 아니라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요구한다. 어떤 부인이 내 남편은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통 알 수가 없어요. 라고 할 때 그녀는 친밀한 관계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남편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가까워지겠는가? 그녀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남편이 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내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고 진정한 대화라면 남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하기 전까지는
그녀의 사랑 탱크는 늘 비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도록 장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야단을 맞으며 자란 사람들도 많이 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잔소리를 듣기도 한다. 그 아이는 그런 소원을 가진 데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자기 소원을 표현하지 않는 법을 재빨리 터득하게 된다. 분노를 표현했을 때 부모가 호되게 야단을 치는 수도 있다. 그러면 아이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고 배우게 된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상점에 가지 못한 실망을 표현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 아이는 그 실망을 내면으로 쌓아두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리하여 성인이 될 때쯤에 대부분 감정을 감추는 법을 배운다. 이제 자신의 감정적 자아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스티브가 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자 남편은 그가 틀렸다고 생각해. 그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해.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는다. 그저 생각만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화가 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실망스러운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에 산 지가 너무 오래된 것이다. 진정한 대화라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아마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태까지 부인했다 하더라도 자신도 감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자신의 감정과 접촉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진정한 대화라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려면 우선 당신이 집 밖에서 갖게 되는 감정을 살피는 일부터 시작하라. 조그만 수첩을 매일 지니고 다니도록 해라. 하루에 3번씩 자신에게 지난 3시간 동안 내가 무슨 감정을 가졌었나, 출근하는 길에 뒷차가 내 차를 바짝 따라올 때 무엇을 느꼈는가, 주유소에 갔을 때 자동 펌프 장치가 차단되어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없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마감 기한이 앞으로 2주일이나 남았다고 생각한 일을 3일 안에 끝내라고 할 때 무엇을 느꼈는가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도록 하라. 노트에 당신의 감정을 기록하되 그 감정을 일으킨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한두 마디를 기록하라. 예를 들어 뒷차가 바짝 따라왔을 때 분노, 주유소에서는 매우 화가 남, 3일 안에 끝내야 할 일은 좌절되고 걱정됨.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하면 자신의 감정을 잘 알게 될 것이다. 수첩을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당신의 감정과 사건들을 간략하게 전하도록 하라. 몇 주 되지 않아 당신은 배우자에게 감정을 아주 편안하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은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 그 자체는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것은 단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심리적 반응일 뿐이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을 내린다. 고속도로에서 뒷차가 바짝 붙어오면 화가 나서 아마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발 그만뒀으면 차라리 앞지르기라도 하지. 잡히지 않는다면 차라리 가속 페달을 밟아버릴까? 브레이크를 꽉 밟아 사고가 난다면 그의 보험회사에서 새 차를 한 대 줄까? 차라리 차를 갓길로 비켜 그가 먼저 가도록 할까 등이다. 결국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그 차가 속도를 늦춰 뒤에 오거나 차선을 바꾸거나 속도를 내서 당신을 추월해야만 안전하게 직장에 도착하게 된다.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바람을 갖게 되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자기 표현이란 그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당신이 만일 진정한 대화라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려면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사회의 영 대신의 물령.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성격의 영향을 받는다. 나는 기본적으로 2가지 성격 유형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유형은 사회형이라고 할 수 있다.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 사해에 이르게 된다. 사해는 어느 쪽으로도 물이 나갈 수 없다.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한다. 이런 유형의 성격은 매일 많은 경험이나 감정이나 생각들을 받아들인다. 그러한 사람들은 정보를 보관할 큰 탱크는 갖고 있으나 그것들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당신이 사회 성격의 소유자에게 문제 있어요. 오늘 밤에 왜 아무 말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그는 분명히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실 그것이 정직한 대답이다. 그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편안한 것이다. 그는 시카고에서 디트로이트까지 운전하면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다. 그 반대 유형은 신현물형이다.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는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은 무엇이든지 입으로 다 내보낸다. 그 사이가 60초도 되지 않는다. 그들은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간에 말을 한다. 말할 사람이 없을 때는 전화를 걸어서라도 말해야 한다. 너 내가 뭘 봤는지 알아? 내가 뭘 들었는지 알아? 전화로도 말할 상대를 찾지 못한다면 혼자서라도 중얼거린다. 담아둘 곳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형과 시냇물형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데이트할 때 서로 끌리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사회형인데 시냇물형과 교제한다면 아주 멋진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오늘 밤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까? 대화를 잘 해낼 수 있을까와 같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사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단지 고개만 끄덕이면서 과 같은 말만 하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나서 참 멋진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며 귀가하면 된다. 반면에 당신이 시냇물형이라면 사회형과 교제하며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상대방이 잘 들어주기에 3시간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참 멋진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헤어질 수 있다. 이처럼 서로에게 매료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결혼 후 5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시냇물 성격을 지닌 사람은 5년이나 결혼 생활했건만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 사회 성격의 소유자는 나는 당신을 너무나 잘 알지. 당신이 말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라고 대꾸한다. 다행히 사회 성격의 소유자는 말하는 것을 배우고 시냇물 성격의 소유자는 듣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성격의 영향을 받긴 하나 극복할 수 있다. 새로운 방식을 익힌 한 가지 방법은 그날 일어난 일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을 매일 갖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일일 권장량이라고 부른다. 만일 일일 권장량을 시작한다면 몇 주 안에, 아니 몇 달 안에 부부간의 진정한 대화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함께하는 활동.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랑의 언어에는 함께하는 활동이라는 방법이 있다. 나는 최근에 있었던 세미나에서 나는 남편이 뭐뭐할 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질문을 채우도록 했다. 8년간 결혼 생활을 한 29살의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전 아내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함께할 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때는 다시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어요. 제 일의 사랑의 언어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대답한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고 함께 무엇을 하면서 서로를 향해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활동 중에는 부부 중 한 사람 혹은 2사람 다 관심 있는 것이 포함된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목적은 그가 나를 배려한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가장 큰 소리로 전하는 것이다. 에밀리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서점을 뒤지는 것을 좋아한다. 대형 서점에서 구멍가게 같은 중고 서점까지 휩쓰는 것이었다. 남편인 제프는 독서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에밀리와 함께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터득했다. 그리하여 에밀리가 좋아할 만한 책을 찾아줄 정도까지는 되었다. 에밀리도 남편이 몇 시간씩 책방에 파묻히지도 않도록 타협하는 법을 배웠다. 그 결과 제프는 난 에밀리가 좋아하는 책이면 사주겠다고 일찍부터 맹세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책벌레가 되지 않으면서도 에밀리를 잘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함께 정원을 가꾼다든지 골동품을 보러 다닌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함께 소풍을 간다든지 오래 산보를 한다든지 뜨거운 여름날 함께 차를 닦는 것 등은 모두 함께하는 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흥미나 관심이 중요하다. 함께하는 활동의 필수 요소로는 첫째, 적어도 2사람 중에 하나는 그 활동을 원하며 둘째, 상대방은 기꺼이 그것을 따라가고 셋째, 둘 다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함께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함께하는 활동으로 얻게 되는 이득 중에 하나는 그 활동들이 회상해 볼 수 있는 좋은 추억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해변을 따라 산책했던 이른 아침, 정원에서 함께 꽃을 가꿨던 봄날, 토끼를 쫓으려고 숲을 속을 헤매다 풀독이 올랐던 일, 야구 경기를 관람했던 밤, 단 한 번뿐이지만 스키를 타다 다리를 다쳤던 때, 공원, 음악회, 교회, 2마일이나 기어올라 폭포 밑에 섰던 순간 등 이 모든 것을 함께 회상할 수 있는 부부는 행복한 것이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추억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추억이다. 특히 제일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인 사람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면 이러한 활동을 할 시간을 어떻게 낸단 말인가? 특히 둘 다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간을 내듯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식사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듯 결혼 생활을 위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가? 또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한가? 그렇다. 그것은 개인의 어떤 활동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럴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기쁨이며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상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다. 나에게 사랑의 언어인 인정하는 말과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빌과 베티조에게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이제 우리는 시카고로 가겠는데 거기서 그 다음 사랑의 언어를 배우게 될 것이다. 생각하기. 당신의 결혼 생활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팁.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일 경우 1.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살았던 추억이 담긴 거리를 함께 산책한다. 배우자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어본다. 어렸을 때의 기억 중 가장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야? 라고 묻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고 묻는다. 2. 공원으로 가서 자전거를 빌린다. 신나게 자전거를 타다가 지치면 주저앉아 오리를 구경한다. 오리에 실증나면 꽃밭을 산보한다. 서로 좋아하는 꽃의 색과 이유를 알아본다. 3. 함께하고 싶은 활동 5가지를 말해보게 한다. 앞으로 5개월 동안 매달 한 가지씩 실천할 계획을 세운다. 돈이 문제가 된다면 공짜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남겨둔다. 4. 부부가 대화할 때 가장 선호하는 장소를 물어본다. 다음 주에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이번 주 중 하루 저녁에 당신이 말한 그곳에서 데이트합시다. 언제가 좋을지 적당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줘요. 5. 배우자가 좋아하고 자신은 별로 즐기지 않는 활동들을 생각해 본다. 그런 다음 자신의 관심의 폭을 넓히기 원한다며 이달 중에 그런 활동을 한번 같이 해보겠다고 제안한다. 나를 잡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 6. 6개월 내에 단둘이서만 주말 나들이를 할 계획을 세운다. 직장이나 자녀들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주말을 택하도록 한다. 둘 혹은 한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하면서 편히 쉬는 데 집중한다. 7. 매일 시간을 내어 그날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한다. 부부 대화보다는 인터넷 채팅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며 결국 배우자보다는 채팅 대상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8. 3개월마다 우리의 지난날 회고하기 시간을 갖는다. 1시간을 따로 정해 상대방의 지난날을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을 선택해 답하도록 한다. 학창시절 최고와 최악의 선생님은? 그 이유는? 부모님이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생각했던 때는? 어머니가 한 최악의 실수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에 대해 기억나는 것은? 매일 저녁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느 질문에 집중할지를 함께 정한다. 5가지 질문이 끝나면 중단하고 다음에 질문할 5가지를 정한다. 9. 거실에서 캠프를 한다. 거실 바닥에 담요와 이불을 준비한다. 음료수와 간식을 준비한다. TV는 고장나서 볼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데이트할 때처럼 대화를 한다. 날이 밝거나 다른 어떤 일이 생길 때까지 이야기한다. 거실 바닥이 너무 힘들면 소파나 침실로 옮긴다. 이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한 주 동안 매일 선물을 준다. 특별한 주간이 아니어도 된다. 단언하건대 그 주가 특별한 주가 될 것이다. 여력이 있다면 특별한 달로 만들어도 좋다. 걱정하지 말라. 배우자는 이런 일을 일생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선물 아이디어 노트를 만들라. 배우자가 이 선물 맘에 들어라고 말할 때마다 반드시 기록해둔다. 잘 들으면 선물로 줄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선물을 고를 때 도움이 된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함께 좋아하는 쇼핑 사이트를 서핑하는 것도 좋다. 6. 도움을 줄 사람을 찾는다. 배우자를 위한 선물을 어떻게 고를지 막막한다면 배우자를 잘 아는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 고르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즐겨한다. 특히 돈으로 사는 것은 더 좋아한다. 7. 함께 있어주는 선물을 준다. 배우자에게 이번 달에 당신이 원하는 때에 당신과 함께 있어주는 선물을 주겠어요. 언제가 좋은지 말하면 최선을 다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라. 음악회나 야구 관람을 좋아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8. 배우자에게 책을 주면서 당신도 읽겠다고 동의한다. 그리고 매주 한 장씩 토의하자고 제안한다. 내가 읽기 원하는 책을 고르지 말고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축구, 자수, 돈 관리, 자녀 양육, 종교 등의 주제에 대한 책을 선택한다. 9. 배우자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에 그가 다니는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다. 자선단체에서 그 기부 내역을 배우자에게 알리는 카드를 보내도록 한다. 그 단체도 배우자도 좋아할 것이다. 10. 살아있는 것을 선물한다. 배우자를 위해 나무를 심거나 화분을 구입한다. 정원에 나무를 심고 정성스럽게 가꾸거나 허락된다면 공원에 나무를 심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선물은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 4. 봉사. 미셸은 거실에 앉아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남편이 다용도실에서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가 났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요즘 들어 남편 브래드는 아파트 청소를 하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잔심부름을 하느라 분주하다. 미셸이 대학원 졸업시험을 치르는 중이기 때문이다. 미셸은 감사했다.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미셸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내가 소위 봉사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봉사라 함은 배우자가 원하는 바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녀를 도와줌으로써 기쁘게 하고 그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앞장에서 본 더그도 그랬다. 요리를 하고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옷장을 청소하고 세면대에서 머리카락을 끄집어내고 거울에 붙은 오물을 닦아내고 쓰레기를 버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침실에 페인트 칠을 하고 책장에 먼지를 털어내는 것 등이 봉사라는 사랑의 행위들이 된다. 이러한 일들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내는 노력과 정력을 요구한다. 자발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면 정말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우리 부부는 너무 다릅니다. 나는 봉사의 능력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차이나그로브라는 작은 마을에서 발견했다. 차이나그로브는 노스캐롤라이나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차이나베리 나무로 둘러져 있는 도시다. 인구 1,500명의 직물산업이 발달한 도시다. 나는 10년 이상을 인류학과, 심리학과, 신학을 공부하느라 그곳을 떠나 있었다. 1년에 2번씩 오렌지기들을 만나려고 그것을 방문했다. 신 박사와 스미스 박사를 제외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주민은 공장에서 일했다. 신 박사는 내과 의사이며 스미스 박사는 치과 의사였다. 물론 블랙번 목사님도 그대로 계셨다. 차이나그로브에 사는 대부분의 부부들은 직장과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의 대화는 주로 감독의 결정이 그들의 직장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교회 예배는 주로 천국에서 누릴 기쁨에 관한 것이었다. 이 전형적인 미국의 조그만 도시에서 나는 사랑의 언어인 봉사를 발견했다. 주일 예배 후에 차이나베리 나무 밑에 있는데 마크와 메리가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그들이 누군지 몰랐다. 내가 그곳을 떠나 있는 동안 잘한 사람이겠거니 했다. 마크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상담을 연구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내게 말을 걸어왔다. 네, 좀 했습니다. 라고 했다. 그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단 한 군데도 일치하는 구석이 없는 부부도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일반적인 문제인 양 묻고 있음을 나는 알아차렸다. 나는 그의 질문을 무시하고 신상에 대해 물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2년이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지요? 저 한 예로요. 메리는 제가 사냥 가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저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만 사냥을 가곤 합니다. 그것도 매주 토요일이 아니라 사냥철에만 말입니다. 아니에요. 사냥철이 지나면 또 낚시하러 가지요. 토요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휴가를 내서도 갑니다. 친구들과 사냥하기 위해 1년에 한두 번, 단지 2, 3일간 휴가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밖에 또 다른 것이 있나요? 네, 있지요. 그녀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을 원해요. 주일 아침 예배는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녁에는 집에서 좀 쉬고 싶어요. 그녀 혼자 가는 것은 물론 개의치 않아요. 나도 꼭 가야 한다니까 문제지요. 당신은 내가 가는 것도 싫어했잖아요. 내가 교회 가려고 하면 늘 빈정거리잖아요. 나무 그늘 밑에 있긴 했지만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었다. 이제 막 상담가로 일하기 시작한 젊은 나이이기에 두려운 생각이 들긴 했지만 나는 계속 질문을 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했다. 그 밖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는 하루 종일 제가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이나 하길 원하죠. 혹시 친정엄마를 뵈러 간다거나 쇼핑이라도 가면 몹시 화를 냅니다. 장모님을 뵈러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퇴근했을 때 집안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떤 주에는 3, 4일씩이나 침대도 정돈하지 않고 거의 일주일에 반은 저녁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저는 힘들게 일합니다. 그러니 퇴근해서 곧장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집은 온통 아수라장이에요. 아이들 물건은 마룻바닥에 널려 있고 아이들도 지저분하지요. 저는 더러운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녀는 돼지우리 같은 곳에 살아도 행복한가 봐요. 우리가 사는 집은 아주 좁아요. 그러니 좀 정리하고 살아야죠. 그가 집에서 저를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그는 집에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남편처럼 행동해요. 그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오로지 직장에서 하는 일과 사냥뿐이랍니다. 모든 것은 제가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계속 불만사항을 캐내기보다 해결책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크에게 질문했다. 결혼 전 데이트할 때도 토요일마다 사냥을 갔나요? 거의 대부분요. 하지만 토요일 밤에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집에 돌아왔지요. 그녀를 만나러 가기 전에 트럭을 닦기도 하고 더러운 트럭을 몰고 그녀를 만나러 가긴 싫었거든요. 메리는 몇 살에 결혼했나요? 18살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결혼했어요. 마크는 저보다 1년 먼저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반 때 마크는 얼마나 자주 만나러 왔나요? 거의 매일 밤이요. 사실 오후 내내 함께 있다가 우리 식구와 저녁도 먹고 돌아가곤 했어요. 집안일도 좀 거들어주면서 저녁 식사 때까지 함께 앉아 이야기하곤 했죠. 마크, 저녁 식사 후에 둘이는 무엇을 했나요? 보통 남들이 하는 식으로 우리도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숙제를 해야 할 때는 도와주곤 했는데 어떤 때는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어요. 제가 졸업반 때 크리스마스 광고를 맡았는데 그는 3주나 오후에 와서 도와주곤 했어요. 그는 대단히 열심히였죠. 마크, 그녀와 데이트할 때 주일 저녁에 교회 갔나요? 그럼요. 제가 교회 가지 않으면 그날 밤엔 그녀를 볼 수 없었거든요. 그녀의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분이셨어요. 마크와 데이트할 때 어떤 면에서 그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나요? 다른 남자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때 그는 모든 면에서 저를 도왔어요. 정말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마크는 정말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게 저를 도와주었어요. 심지어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선 설거지도 했으니까요. 그는 정말 멋지고 훌륭한 친구였는데 결혼 후에는 아주 달라졌어요. 전혀 도와주지 않거든요. 결혼 전엔 왜 당신이 모든 것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하나요? 그녀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지요. 그렇다면 결혼하고 나서는 왜 그녀를 도와주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제가 늘 보아온 대로 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고 어머니는 집에서 집안일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마루를 닦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그 밖에 집안일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집안일 외에 하는 것이 없었기에 요리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다루미질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크, 조금 전에 제가 메리에게 질문했을 때
그녀는 데이트 시절 언제 당신의 사랑을 느꼈다고 했지요? 매사에 그녀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요. 그러면 당신이 이를 도와주지 않을 때 그녀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나요? 결혼 생활을 해나가면서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델을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도 그렇죠. 하지만 당신이 메리를 잘 도와주던 태도를 너무 갑자기 바꾼 것 같군요. 그러니 그녀는 당신의 사랑이 사라진 것으로 믿은 겁니다. 제가 마크에게 결혼 전 데이트할 때는 왜 그녀가 원하는 것을 모두 했나요? 라고 질문할 때 마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고 했지요. 맞아요. 그녀가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기를 위해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일단 결혼해서 같은 집에 살게 되면 그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집을 깨끗이 청소한다거나 요리를 잘하는 것 등 말입니다. 간략히 말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선 그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할 때 그가 왜 당신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지 이해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박사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그를 위한 수고를 그만둔 이유는 그가 항상 요구만 하는 것에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저를 자기 어머니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억지로 하라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사랑은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부탁할 수는 있지만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부탁은 사랑의 방법을 안내해 주지만 명령은 사랑의 흐름을 막아버린답니다. 아내 말이 맞아요. 사실 저는 아내에 대해 실망했기 때문에 비판하면서 늘 요구했어요. 제가 심한 말을 했어요. 이제 그녀가 화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쯤 되니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주머니에서 메모지 2장을 꺼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이제 교회 계단에 앉아 목록을 만들어 봅시다. 마크, 당신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서너 가지 적어보세요. 메리, 당신도 그가 어떻게 할 때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서너 가지 적어보세요. 1. 마크의 목록은 다음과 같았다. 매일 침대를 정리할 것. 집에 들어섰을 때 당신들의 아이들의 얼굴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을 것. 퇴근하기 전에 신을 신장에 넣어둘 것. 퇴근한 후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 메리가 이 4가지를 해준다면 당신은 사랑의 행위로 여기겠군요. 그럼요. 그렇게 해준다면 제 태도도 바뀔 거예요. 메리의 목록은 내게 기대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스스로 세차할 것. 퇴근하여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줄 것. 특히 내가 저녁 준비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기를 청소해 줄 것. 여름철에는 매주 한 번씩 잔디를 깎아 잔디가 너무 길어 속이 상하지 않도록 할 것. 메리, 당신은 이 4가지를 마크가 해준다면 그것을 당신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겠군요. 그럼요. 그가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좋겠어요. 마크 괜찮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고 말고요. 메리, 마크가 쓴 목록들이 어떤가요? 할 만한 일인가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요,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해도 끝이 없어 포기했거든요. 마크, 내가 지금 제시한 대로 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나요? 네, 아버지는 잔디도 깎고 세차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기 기저귀는 갈아주지 않았고 청소도 하지 않았죠. 맞아요, 그랬어요.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메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제 마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면 앞에 4가지는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앞으로 2달 동안 이것들을 해보고 어떻게 되나 봅시다. 2달이 지난 후 더 첨가할 것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한 달에 1가지 이상 첨가하면 안 돼요. 정말 그렇듯하군요.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이러한 일들을 교회가 해야 하는데 상담가가 된 것이 참 보람있군. 이라고 나는 독백을 했다. 차이나베리 나무 아래서 있었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여러 해 동안 연구한 후에 마크와 메리가 아주 독특한 상황을 보여주었음을 알았다. 똑같은 사랑의 언어를 가진 부부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마크와 메리는 모두 봉사가 그들의 제1의 사랑의 언어였다. 수많은 부부는 배우자가 자기를 위해 하는 봉사로 사랑을 느끼기에 그들의 사랑의 언어도 마크와 메리의 경우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신발을 정리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설거지를 하고 세차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잔디를 깎는 것 등은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다. 마크와 메리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똑같은데 왜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 의아해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었지만 그것들은 상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들의 독특한 언어를 쉽게 알아냈다. 메리에게 언어는 세차를 한다거나 기저귀를 갈아준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잔디를 깎는 것 등이었다. 반면에 마크에게는 침대를 정리하거나 아기 얼굴을 깨끗이 닦아주거나 신발을 신발장에 넣거나 그가 퇴근했을 때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서로에게 맞는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사랑 탱크는 채워지기 시작했다. 봉사가 그들의 제1의 사랑의 언어였기에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웠다. 마크와 메리의 이야기를 매듭짓기 전에 3가지 중요한 지혜를 말해야 되겠다. 첫째, 결혼하기 위해 하던 일을 결혼한 후에도 한다는 보장은 없다. 결혼 전에는 사랑에 빠진 힘으로 무엇이든지 한다. 결혼 후에는 사랑에 빠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 부모나 자신의 성격이나 사랑에 대한 이해나 감정이나 욕구나 욕망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하는 행동과 일반 상태에서 하는 행동은 같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사랑은 선택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크와 메리는 서로의 행동을 비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명령하기보다는 부탁을 하자 결혼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비판과 명령은 더 멀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 비판을 많이 하면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뜻에 동의할 수는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다. 반면에 부탁을 통해 상대방이 사랑할 지침을 줄 수 있다. 즉, 차 좀 닦아주면 참 좋겠어요.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면 좋겠네요. 잔디를 깎아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랑하고 싶은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는 없다. 우리는 매일매일 배우자를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사랑하기로 선택한다면 배우자가 요청하는 것을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 셋째, 배우자가 내 행동을 비판할 때 거기서 우리는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알 수 있다. 이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감정의 욕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 배우자에게 가장 큰 소리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비효과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비판은 사랑을 간청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일단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 비판을 좀 더 생산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아내는 남편에게 비판을 받은 후 당신에게 그것이 그토록 중요하군요. 왜 중요한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 비판은 가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점진적으로 명령보다는 부탁으로 바뀌게 된다. 마크가 사냥하는 것을 메리가 계속 비난한 것은 사냥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다. 세차도 하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싫어한 것이다. 그녀의 사랑의 언어를 습득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자 그녀는 사랑을 허락하게 되었다. 현관 깔판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인가? 저는 20년간이나 그를 섬겼습니다. 손발이 닳도록 시중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제 친구와 가족 앞에서조차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멸시했습니다. 현관 깔판처럼 저를 짓밟았습니다. 제가 그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를 아프게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원통합니다. 더 이상 그와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인은 20년간이나 봉사를 해왔으나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다.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한 것이었다. 깔판은 생명이 없는 물건이다. 신발을 문지르든지 발로 차든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 그것은 자기 의지가 없다. 당신은 그것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랑하지는 않는다. 배우자를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은 사랑의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것이다. 훌륭한 배우자라면 나를 위해 이렇게 해야지라는 식으로 죄책감을 통해 조정하는 것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다. 이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을 거리라고 겁을 주는 것도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 깔판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때로 이용당하도록 허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감정과 생각과 소망을 가진 피조물이다. 또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취할 능력이 있다. 상대방이 이용하거나 조종하도록 허락하는 것도 사랑의 행위가 아니다. 사실 이것은 불성실한 행위다. 비인간적 습관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사랑은 당신을 사랑하기에 내게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못해요. 이러는 것은 당신이나 나에게 좋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 봉사라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아내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고정관념은 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관념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마크처럼 우리 대부분도 그럴 수 있다. 그는 부모의 역할 모델을 따르긴 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는 세차도 했고 잔디도 깎았다. 그러나 마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할 일은 이런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남자가 청소를 한다거나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마크는 그러한 일들이 메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의 고정관념을 깼다.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내가 보기에 부자연스러운 것을 요구한다 해도 그것을 해야 한다. 지난 40년간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이 변했기에 남자와 여자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에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정관념이 사라졌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고정관념이 증가되었다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미디어의 영향이 적었던 시대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은 부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텔레비전의 보급, 교통통신의 발달, 사회적 다양성, 싱글 부모의 증가 등으로 역할 모델이 가정 밖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아무튼 부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은 부부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사랑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점검하고 고칠 필요가 있다. 고정관념을 고집한다고 이익이 될 것은 하나도 없지만 배우자의 감정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면 놀랄만한 유익이 있음을 명심하라. 최근에 어떤 부인이 찾아와 체프먼 박사님, 제 친구 모두에게 당신의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물었다. 그 세미나가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거든요.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에 바비는 한 번도 저를 도운 적이 없었어요. 대학 졸업 후 두 사람 다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집안일은 늘 제 몫이었죠. 집에서 저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그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서 그가 여보 오늘 저녁에 내가 도울 게 좀 없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할 줄 몰라 우스운 일들이 생겼지요. 그가 처음 세탁을 할 때 보통 세제를 쓰는 대신 원액의 표백제를 썼어요. 파란 수건이 하얀 반점 투성이로 변했죠. 설거지통에 있는 쓰레기 분쇄기를 처음 사용했을 때는 배수구에서 비누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분쇄기를 끈 후 제가 손을 배수구에 집어넣어 비누 조각을 꺼낼 때까지 그는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가 제 사랑의 언어로 사랑해 주어서 제 사랑 테크는 꽉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안일에 익숙해져 저를 잘 도와주고 있어요. 내가 집안에서 할 일이 줄어드니 부부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저도 그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실천하다 보니 그의 사랑 테크도 가득 차 있게 되었어요. 정말 그렇게 간단한 것인가? 물론이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바비는 35년 동안 가졌던 고정관념을 깨는데 눈물나는 노력을 해야만 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 구사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결혼 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바비는 웅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사랑의 언어로 넘어갈 것이다. 생각하기. 봉사는 대체로 집안일을 돕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 외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일 경우 팁. 1. 지난 몇 주 동안 배우자가 요청한 일의 목록을 만든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랑의 표현으로 사용한다. 2. 다음 글이 담긴 카드를 만든다. 오늘 나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어떤 것으로 표현하겠소.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공과금을 내줌으로써, 고장나 있는 것을 수리함으로써, 마당 청소를 함으로써, 그동안 미루고 미루었던 것이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앞으로 한 달 동안 3일마다 사랑의 행위를 하면서 사랑의 쪽지를 준다. 배우자에게 앞으로 한 달 동안 해주기 원하는 일의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의 우선순위를 1번부터 10번까지 매겨달라고 한다. 그것을 이용해 한 달 동안 사랑을 실천할 계획을 세운다.
배우자가 밖에 있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 그를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 그가 집으로 들어오면 아이들과 함께 사랑해요 당신 하고 외치면서 깜짝 쇼를 한다. 그리고 봉사한 일을 이야기한다. 배우자가 잔소리처럼 네 요구하는 봉사행위는 어떤 것인가? 그 잔소리를 감사소리로 바꿀 의향은 없는가? 그것을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본인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랑 표현으로 이 일을 해준다면 천송이 장미꽃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당신의 요구가 배우자에게 잔소리나 비판하는 것으로 들리는 것 같으면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글을 써서 보여주는 시도를 한다. 표현을 잘 다듬어 보여주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정원이 너무 멋져요. 수고해주어 정말 고마워요. 이번 주에 손님이 올 텐데 그 전에 잔디를 깎아주면 고맙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다. 아마 그러면 남편은 당장 잔디 깎는 기계가 어딨지? 즉시 해야 되겠는걸 하고 반응할 것이다. 집안을 사무실처럼 꾸미는 봉사를 해본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누구씨에게 라는 멘트와 자신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간판을 만들어 붙인다. 시간은 없지만 돈의 여유는 있다면 사람을 사서 배우자가 원하는 봉사의 행위를 한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 혹은 집안 대청소이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매일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매일의 일과 계획에 그것을 집어넣는다. 작은 일이지만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